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시간입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번역서가 좀 많았죠. 좋은 번역서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즐겁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글로, 우리의 말로 쓴 책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온 지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베스트셀러 계속 이어가고 있는 우리 손진석 기자님의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직접 저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네. 기사 쓰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무슨 책이죠?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예. 책도 썼고 이번에 돈의 대폭발도 썼고 예. 이런 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웰스하고 관련 있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네, 이제 기자 생활을 한 21년 정도 했는데요. 네네. 이제 그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부서가 이제 경제부였고 또 해외에서 특파원 생활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와 돈과 그리고 이제 국제 이슈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을 쓴 거는 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뭐 맨날 나오죠. 맨날 보면. 하거든요. 예. 맨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들도 이 유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M2가 뭐 연 몇 % 증가했습니다. 뭐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인생에. 이런 거를 좀 이게 뭐랄까 정확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인생에 통화량은 중요하다. 네. 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일단.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통화량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이자율만 관심 있나요? 그러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1998년에 총통화량 규제를 없앴습니다. IMF.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총통화량을 이제 한국이나 정부가 이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고 금리 중심의 이제 통화량책을 이제 펴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통화량 자체를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민간에 있는 금리를 이제 관해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고 그전에는 관에서 얼마 딱 지정하면 딱 나왔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졌고 예전에는 이제 1금융권 은행만 컨트롤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2금융권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겁니다. 90년대 들어서. 그리고 이제 외환 자유라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돈의 양을 이제 주무르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연장이 있는데 전에는 공연장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가냐를 다 일일이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공연장이 너무 커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입구도 막 이렇게 여기저기 생기고 그러니까 큰 입구 하나만 그 큰 입구의 사이즈를 줄였다가 넓혔다. 이렇게만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금리고 그것만 조절하지 뭐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렇게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당국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이제 뭐 정부 경제부처도 많이 출입해보고 한국은행도 출입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당국이라는 데는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 간부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민간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내 속은 아닙니다. 내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대출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정부 재정 지출 늘리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민간의 실용력으로 민간에서 대출을 늘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화량만 가지고 경제 현상을 전부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돈의 회전 자체가 줄어들면 그렇죠. 금융 계좌에 묶이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딱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안 갖는데 근데 개인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임자 없는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로 가게 됩니다. 이제 돈이 늘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괜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개인한테는 생존이 중요한 생존이 겁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개인한테는 통화량을 잘 봐야 된다. 통화량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게 제 얘기입니다. 자관 돈이 많이 풀린다 이런 것은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직감적으로 좀 느끼고는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풀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통화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는데요. 이제 광의 통화량을 M2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나 뭐 현금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 보시죠. 그러면 2020년대 들어서 M2 추이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숫자가 쓰여 있는 요거는 뭐냐면 각 해에
12월 기준입니다. 12월 기준으로. 그래서 4,081조 원이란 거는 2025년 12월 기준입니다. 근데 이야. 이거를 쫙 보시면은 예. 2020년에 들어가지고 5년간 평균적으로 205조 원씩 늘어났습니다. 이야. 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엄청 많이 거죠. 늘어난 것 예. 같은데요. 엄청난 속도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인데요. 네. 앞으로 이 늘어난 속도가 줄어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 속도가 이제 플러스잖아요. 역성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네. 규모가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개인과 기업들의 신용 여력이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계속 재정 주치를 많이 늘리고 적자 국채를 찍어서까지 막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통화량이 줄어들기는 쉽지 않고 늘어나는 속도도 줄어들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값이 싸진다.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이라고 하는 주식, 부동산, 네. 코인 네. 다 오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일단 점점, 모을 수밖에 없다.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코스피가 굉장히 최근 몇 달 새에 많이 올랐지 아우 않습니까?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투자를 못하고 금융계좌에 넣어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작년 연말 기준에 이제 4,081조 원의 M2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절반 좀 넘는 거를 가게가 갖고 있어요. 가게가 갖고 있고 돈 많다. 그리고 네, 그거는 이제 보유에 따른 이제 분류고 네. 그럼 어디에 파킹돼 있냐 이제 분류를 보면요. 네. 2년 미만의 이제 정기예금 네네. 거기에 이제 한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단기 예금 상품에 엄청난 돈이 적어도 1,000조 원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야, 은행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개인들이 아 주식 상승이 이게 대세다라고 했을 때 그걸 깨서 이제 들고 깨서 나와요.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 같은 거는 굉장히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경제의 금융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경제의 금융화. 금융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생산이나 노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돈이 얼마나 도냐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를 중앙은행이 높이냐 낮추냐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아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이런데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구글 제미나이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이 경제 금융화 이걸 한번 그려보라고 하니까 아 정확하게 잘 그렸습니다. 제 의도를 정확하게 잘 봤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 이게 수도꼭지 경제인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 얼마나 이제 죄고 푸느냐에 따라서 재고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이제 경제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도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경제로 가는 건데요. 이제 구조 계획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잘 안 해요. 아유 하면 사실 피해보고 막 아각거리는 분들 많으시니까. 구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지위가 다치는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누군가 근데 그런 거를 피해서 필요하죠. 돈을 개인장이 많이 풀어가지고 재정 재평을 늘리는 쪽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가고 있어요. 아, 돈을 풀어서 그냥 네. 삐걱거리는 거 없이 그냥 네. 잘 돌아가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에는 싫어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중앙에 쳐다보게 되고 수도꼭지를 얼마나 틀었다 조였다 하느냐를 쳐다보게 되고 저것만 보면 네.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많이 됩니다. 단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 신문에 나왔던 이제 일면 기사거든요. 얼마 전에 네. 코스피 5천 찍은 날 이때 한국은행에서 뭘 발표했냐면 작년 4분기 이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이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같은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전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야, 드디어 5천 그렇죠. 찍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따뜻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물 경제 돌아가는 거하고 금융이 돌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갈 수 반대로 있다 간다. 이런 거여 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용어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파이낸셜 디프닝이라고 그럽니다. 금융 심화. 금융심화. 그러니까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원래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 이제 고객들이 늘어나는 건데요. 예. 단적으로 이제 어떤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자 미국에서 보면요 고용 지표가 나빠요. 그러면 주가가 원래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다. 예. 네. 고용 지표가 이제 나쁘면은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네. 왜 그러냐면 고용이 이렇게 나쁘니까 금리를 더 낮출 것이다라는 돈 기대가 풀겠지. 커져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 심해지는 거예요. 실물 경제하고 이제 우리 상식하고 금융시장하고. 다른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공식이 깨지는 거고
경제 성장률은 이제 반토막 났는데 금융시장 좋거든요. 단적으로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2024년에 경제 성장률이 2%였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작년은 1%였거든요. 성장률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가는 뭐 2배 됐죠. 주가는 2배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이 이제 심해지고 이게 금융 심화 현상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 개인들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주가 올랐네 좋겠다 돈 가진 네. 사람 이게 아니고 이거를 개념적으로 잘 머릿속에서 세팅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공간의 금융 상품화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이야기인가요? 예, 집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 공간이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거래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출을 내 가지고 얼마짜리를 사고 얼마가 오르냐의 의미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거를 레버리지라는 한다는 것도 것보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매출 영원 기업의 듀레이션 효과.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미국 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네. 돈을 조금 벌었는데요. 매출이 없는데 예. 주식은 올라.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이제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의 매출이 없어도 미래 가치가 높은 기술 기업에 돈이 쏠리는 거예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네네. 바라보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리에,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비 기업들이 이제 안 죽고 살아나는 거죠. 이건 뭐 일본에서 대표적인 예, 사례긴 하고요. 보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공장이나 고용이나 생산 이런 의미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이 더 중요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다 어떻게 예. 보면 돈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수... 경제 공식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실 때 저렇게 이제 뭐 금리와 관련돼 있는 중앙은행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부 예산이 맨날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 같고 돈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들 하는데 정부 예산도 좀 많이 늘고 있는 편이죠. 그럼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통화량이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이제 5조 원 정도 연평균 그렇게 늘어났다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200조 정도.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 요거를 보세요. 요거는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재정 수지를 보는 건데 이제 재정 적자를 받냐 흑자를 받냐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2016, 17, 18년 이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적자가 연간 한 10조 원, 20조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네요. 보면. 근데 코로나 사태 터진 2020년에 112조 원의 적자가 났잖아요.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한 100조 원 내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년에 100조 원 정도의 적자는 뭐 그냥 끌고 간다. 그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적자 국채를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찍어야 되죠. 예. 그 세금 수입으로만 집행을 못 하니까 적자 국채에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통화량이 연결이 되냐면 국채 유통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국채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국채값이 떨어지면 시장금리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느니 이거를 조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막 적자 국채를 찍어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하느니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시중에다 더 뿌려놓고 이제 국채를 더 사들여야 단순 매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단순 매입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여가지고 오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미 힌트를 다 줬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중기 재정 지출 계획 보면요. 올해 예산 728조 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연평균 2029년까지 연평균 5.5%씩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잡아놨어요. 저거보다 더 올라갈 것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2029년이 되면은 이제 835조 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몇 조 원을 하느냐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적자 국채를 얼마나 찍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것도 이미 정부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보세요. 109조 원 찍는다고 그랬죠. 근데 점점 늘어나서 2029년이 되면 125조 원을 찍는다고 돼 있는데 당장 올해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3월이 지나기도 전에 정부에도 추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정 집행도 더 늘어나고 뭐 적자 국채를 정부에서 이제 갑자기 안 찍는다고 하지만 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재정 집행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줄 가능성은 없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그래서 2020년대 들어서 한 205조 원씩 매년 한 200조 이상은 늘어난다. 그래서 개인들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그 정도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담고 경제 활동을 하고 투자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지갑에 놓고 있는 5만 원 가치가 매년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항상 느껴야겠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야 이렇게 많이 푸나 싶은데 사실 뭐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히려 그 미국이나 유럽은 더 푼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요. 다 예. 비슷하고 엄청나게 네. 풉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조 계획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제 돈으로 재정 그냥 다 투입을, 그냥 예, 떼우려고.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강한데요. 예. 이제 길게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이코노비스라는 이제 투자 정보 업체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200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왼쪽 끝이 2000년. 예. 예. 200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지금 글로벌하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이런 걸 보여줬는데요. 예. 자, M2 글로벌 M2 이제 통화량은 4.9배 늘었다는 거고요. 전 세계 통화량이 예, 예, 예. 23년 사이에 예. 보면은 야. 그 사이에 이제 명목 GDP는 3.1배 늘었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리얼 GDP는 예, 실질 GDP는 이제 두 배 2.2배 그리고 예. 이제 소비자 물가는 2.6배 늘었다. 이제 이런 거니까 어떤 이제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돈이 풀리는 속도가 이제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다. 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저건 전 있는 세계적인 통계고. 거죠. 네, 예. 요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이라는 세계 4대 경제 권역의 M2만 이제 각 중앙은행이 뽑아놓은 거를 이제 합친 거거든요. 주요 경제권만. 예, 예. 예. 이제 이 추세를 보면은 자 2005년에 이제 23조 달러대였거든요. 네.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작년 5월이었는데 93조 달러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됐으면 4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M2가 늘어난 것보다 좀 더 속도가 빠르고 그렇죠. 또 어떠냐면 이제 최종 집계가 이제 마지막 집계가 이제 올해 1월 말 기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어쩌냐면 99조 8,600억 달러가 됐습니다. 야, 이제 100조 달러 이제. 그래서 지금 그 1월 말이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딱 100조 달러 찍지 예.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이게 한 15경 원에 이제 가까운 돈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엄청나죠. 조원 이렇게 들으면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데 이제는 네. 경에 이제 익숙해야 네. 되는 이제 그 순간이 이제 오는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네. 정부의 이제 그 재정 지출이나 예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기사를 안 보거든요. 안 보죠.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미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때에 준해서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재정을 많이 지출을 하느냐.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 그 이유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좀 그냥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그냥 그게 편하니까 이게 아니고 뭔가 또 이게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매년 한 100조 원 안팎의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 지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연금, 의료보험. 기초연금만 해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22조 원을 연간 22조 지출을 원.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게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제 어떤 이제 요구가 많아졌냐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뿌려가지고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이제 경제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확산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K자 모습이라고 그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죠?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거거든요. 네. 돈이 많이 풀려서 양극화 심해지는데 이걸 정부가 해결해라라고 하면 당장에 이제 내일 모레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돈이란 게 돌고 돌기 때문에 토량이 늘어나면 또 자산가에 이제 주머니에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예. 이제 이런 게 있고 재정의 비가역성이라는 게 뭐냐면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번 늘려놓으면 못 줄여요. 줄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려놓으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줄이면은 혜택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줬다 어려운 뺏는 거는 선택이는 진짜 거죠. 어렵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빚에 대한 어떤 정부와 가계의 이제 경각심 같은 거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1억 네. 대출 있다 그러면 뭐 예. 밤잠을 설쳤는데 지금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죠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런 게 별로 없고 이게 이제 마지막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는 이제 자유무역 시대가 접으면서 각 나라들 특히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예.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엄청나게 이제 지급을 합니다.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반도체, 예. 무슨 뭐 조선업, 뭐 그렇죠. 그다음 방위산업,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더 심해요. 더 이게. 심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반도체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1년에 한 30조 원이 넘을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어쩌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선진국들에서 국방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다 GDP 이제 4% 수준 네네. 달성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2010년대하고 2020년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상황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생각은 계속 옛날에 머물러 있는데 10년 넘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익숙해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 같은 이 개인들은 이런 상황에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실 알 듯 말 듯 물가가 좀 오를 것 같아. 그래. 그래. 예전에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 점심밥 먹을 데가 없어. 이 정도 느낌인데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광해 통화량 M2하고 이제 GDP의 추이입니다. 이제 위에 쫙 올라가는 게 이제 M2고요. 이제 아래 이제 검은 선이 이제 GDP거든요. 잘 보시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통화량 늘어난 만큼 GDP가 성장하고. 네, 우리나라의 이 통화량하고 GDP가 거의 엇비슷하게 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 돈을 좀 저축을 해가지고 은행에 정기예금에만 넣어두더라도 무방했다는 얘기예요. 노동의 가치가 잘 보존되는. 노동의 가치가 보존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딴 생각 안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거. 일하면. 이렇게만 해도 이제 견눈질을 안 하고 뭐 투자 누가 주식 투자했어 뭐 저거 해도 이거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무방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2005년까지.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는 그렇지 않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네요. 점점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제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못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의 영향이 일단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국에서 어때요?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값싼 인건비로 만든 그런 물건들 그게 관세 장벽 없이 무관세로 전 세계 각지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저물가가 오래됐죠. 물가가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낮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대출이 많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쫙 나타났다는 오래됐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이제 밑바탕이 됐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차이가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금리 시대에 이제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서 2015년 맞아요. 이제 대출 내서 집 사기 시작했던 본격적으로 이렇게 불붙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 시기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현대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의 비극이다. 이거 왜냐면 일만 열심히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고 투자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 비극적인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래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딱 일하고 그냥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면 좋아져 하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표로 딱 정리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의 연평균 변화인데요. 통화량은 7.3%씩 늘었고요. 명목경제 성장률은 4.4%였거든요. 그리고 실질경제 성장률이 1.9%였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2005년까지는 어땠다는 얘기냐면 이 통화량 증가율하고 명목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같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같았다는 얘기는 이게 벌어져 있다는 거군요. 많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자기의 자산 가치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명목경제 성장률 이상의 투자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평균 5%는 벌어야 이제 깜깜 먹고 사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 표에 있는 게 뭐냐면 자, 똑같이 10억 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때 2020년에 10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2020년 시작할 때 딱 10억을 갖고 있었는데 M2 증가율에 맞춰서 자산을 불린 사람 6년 후에 15억 2,600만 원이 됐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복리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명목경제 성장률대로 이제 자산을 불렸다 그러면 한 13억 원 조금 안 되는 정도 이런 거고 실질 성장률 정도밖에 못 맞췄으면 실질 성장률이 딱 그 은행 이자쯤 되는군요. 보면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쩌냐면 와 이게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뭐 좋은 학교 가봐야 좋은 직장 가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여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심히 일만 하는 걸로 안 되고 좋은 직장을 갖는다 이것만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현대 사회의 비극인 거고. 근데 어떻게 보냐면
역전의 기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뭐 그렇긴 한데 전 국민의 투자자화 이게 이제 필수적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예.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자, 이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달라진 것인가. 네. 제가 이제 사례를 한 6가지 보여드릴 오, 텐데 6가지나. 예, 이걸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 주변에 보시면 최소한 3개의 사례는 누구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자, 어디 한번 보죠. 무슨 얘기냐면 예. 자 보시죠. 자,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서울대 2호 학번이에요. 2호 학번. 2호 학번인데 예. 이제 이분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전업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들은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로스쿨도 좋지만 뭐 아들의 뜻을 굳이 뭐 꺾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업 투자라도 냉정한 좋은 거다. 부모님이신데요, 보면. 아니 냉정한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하기 때문이란 거. 왜냐하면 뭐 어떤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든 뭘 하든지 간에 돈을 좀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한 40대 이후에는 그냥 전업 투자만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놀아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돈을 빨리 불려가지고 편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아들한테 더 좋은 거다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15년 전만 해도 이런 부모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를 자식을 보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 물론 일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념이나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원룸에 사는 박사님. 이건 이게 뭐냐면 제가 아는 후배인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부모님은 아버님은 지방대 교수를 하셨고 그 어머니는 학교 교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후배는 어떠냐면 자기가 자부심이 되게 높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스카이 대학 나왔고 이제 이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절대 빚을 내면 안 된다. 빚은 악마다. 근데 이런 식의 관념이 있어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오랫동안 시간 강사를 하면서 원룸에 살았는데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아요. 또 다른 사례는. 그리고 이제 승진 관심 없이 이제 주식장만 보는 회사 이거 많습니다. 이건 많죠. 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뭐 차량에서 부장 가고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당장에 이런 여기서 것도 있고.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 못한 동생이 야단 쳤던 고위공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저런 일 있죠. 서울대 나와서 이제 고시 붙어서 지금 고위공무원인 분인데 네. 어렸을 때 동생이 하도 공부 안 하고 못하니까 그렇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아유, 동생은 이제 오히려 땅 가지고 잘하죠. 먹고 살겠냐 그랬는데 지금 어쩌냐면 이제 이분이 서울에 자가는 있는데 네. 약간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얼마 안 나가요. 근데 이 형한테 이제 좀 이렇게 꾸사를 많이 먹었던 동생은 아주 좋은데 한 30억대 자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 고위공무원인 이분이 뭐냐면 어렸을 때 내가 동생한테 왜 그렇게 뭐라고 했는지 지금 좀 민망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거고 극단적인 의대 열풍 역시 저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맞습니다. 봐요. 지금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빨리 시드머니를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30대에 빨리 당길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예. 지금 유튜브 보시면 의사들이 그 투자 활동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세요. 네. 예. 투자들이 뭐 주식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그 유튜브에도 많거든요. 온갖 많이 투자 합니다.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재밌는 케이스인데 제가 아는 분인데 국내 5대 기업 그 계열사의 이 상무인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떤 지역에 이제 전세를 사세요. 이분은 이제 좀 약간 조금 실패한 게 뭐냐면 집값 하락론에 배팅을 했다가 이제 크게 실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부장 팀장이 잠실에 30억대 자가를 갖고 있어요. 이제 30억이 됐죠, 잠실이. 근데 이제 이 대기업 상무라고 하는 거 5년 10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임시 직원의 준말이 이제 임원 아닙니까 보면은. 그럼 밑에 이제 팀장보다 이제 자기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산으로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6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를 겁내지 않고 또는 썼던 사람들이 승리하는 시대가 지난 한 10년간 이어졌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겁이 없어졌죠? 저 어릴 때는 막 빚내지 말라고 막 엄청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 들어서야 실질적인 주거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주거비가 발생 안 했나요? 발생을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내 주머니에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실질적으로 주거비가 빡빡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2010년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자 집을 가진 사람들 이제 주택담보대출 내잖아요. 이제 집을 살 때 2010년 전까지는 대부분 어떤 방식이었냐면 원리금 상환 방식이 아니었어요. 일시 상환이었죠. 일시 상환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자만 냈잖아요. 이자만 내다가 이자만 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끌고 가고. 집을 팔 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원금을 갖고 또 이제 빌리고 이런 예. 식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자만 갚았으니까 그 당시 집값 기준으로는 불과 몇십만 원 정도였어요. 그렇죠. 당시 5% 뭐 6%니까 1억 해도 뭐 한 달에 50만 원. 네, 100만 원이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거비 지출이 적었고 그리고 그 한 2010년 전까지는 어쩌냐면 이제 전세 대출도 없었거든요.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은 매우 드물었어요.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이명박 정부 되면서 2008년쯤부터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전세 대출이라는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전까지는 전세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쩌면 자기 주문에서 나간 돈이 없었거든요.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만 있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세 대출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매달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 처음에 전세 대출 네. 낸다고 그랬을 때 어머님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네. 전세를 하는데 왜 또 무슨 대출을 그렇죠. 받냐. 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2010년대 지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내더라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니까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씩 갚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슬슬 201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2014, 15년부터 저금리가 되니까 그렇죠. 금리가 그때는 뭐 거의 제로금리 네. 수준이었죠. 주거를 위해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지출을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들이 인식들이 조금씩 쌓여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어떤 레버리지 게임 같은 게 시작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 참 여러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네. 참 많았었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영끌을 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거다. 영끌러들이 결국 이겼다. 뭐 이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소득이 가장 적어야 나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나보다 소득이 더 높아서 신용여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켜주면 어떻습니까? 내 자산이 끌려져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 고소득자가 대출을 많이 내야 네. 내가 내 소득도 그럼요. 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이제 성장을 돈을 많이 많이 벌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냐면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소득에서 월급쟁이가 받는 돈의 비율이거든요. 결국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올라간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7% 정도인데 지금 67, 8%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가 맨날 그 자본론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항상 이제 소득 분배율은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대기업들이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네. 나눠준 게 컸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 노조들 협상력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오너십은 이제 그 주인이 갖고 있어도 전문 경영인 체제가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단기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인재들을 많이 땡겨야 되고 그러려면 임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자 보세요. 이제 57%에서 한 67, 8%로 올라갔다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년에 한 2,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57%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면은 이 연간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250조 원을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비율상으로 봤을 때 월급으로만 250조 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월급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늘어났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경총에서 정리하는 이 자료를 보면 네. 2002년하고 2022년 이제 한국과 이외 일본의 대기업 직원의 지금 우리가 임금 일본보다 변동.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럼요.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WTO 체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네.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소득도 그럼요. 늘어나고 그리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대출을 내도 그 이자 네.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럼요. 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 어제 이제 작년치가 사업 보고서로 공시가 됐거든요. 2025년 야, 예. 1억 5천. 그거 보세요. 2000년에 이제 3,670만 원 정도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10년에 8,640만 원. 네. 근데 2020년에 이제 1억 2,7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1억 5,800만 원. 이제 반도체 특수 노려가지고 이게 보시면 예. 2010년과 비교해가지고 15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잖아요. 아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레버리지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요즘엔 또 맞벌이가 대세다 보니까 네네.
삼성전자 직원끼리 그러면 평균 연봉 3억 원 아이, 앞으로 넘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 정도 너건이 갚는다. 자, 보세요. 30대 초중반 부부고 네. 한쪽이 이제 대기업 과장이고 한쪽이 이제 시중은행 대리 정도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해 받는 거를 세후로 해가지고 12분의 1로 하면 이제 넘죠. 뭐 당연히 수당이나 뭐 수당이나 보너스까지 하면 예. 당연히 1,000만 원 넘습니다. 보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 6억 원을 연 4%에 이제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으로 30년 대출을 빌리면 예. 월에 286만 원 상환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 월에 1,000만 원 이상 실소득이 있는 건데 이 정도 갚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30% 그러니까 이게 미만이면 뭐. 세상이 바뀐 거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진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냐.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면 비율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닐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보면은 자 우리나라 월급쟁이 중에 이제 연봉 1억 이상인 사람 연봉 1억이면 보통 이제 월 네. 수령으로 따지면 한 650만 원 정도 예, 받아가는 사람인데 실소득으로 예. 그런 거죠. 실수령액 기준으로 그 정도인데 2023년 기준으로 이미 139만 명이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150만 명이 넘었을 걸로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이제 그 합계가 129만 명 정도거든요. 그렇죠. 130만 명 정도 네.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다 억대 연봉을 받는다라고 보면은 대충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공무원 모든 공무원 숫자보다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더 많다. 더 많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비율상으로는 좀 낮아 보일지 몰라도 절대 숫자 자체는 적지 않다 이런 네. 거고요. 이걸 또 가구로 보면 이건 전국 가구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야. 가구에서 이제 맞벌이 있고 어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연소득 1억 이상 가구 비율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24%까지 왔는데 네. 2023년 대비해서 1.3%포인트 늘었는데 1.3%포인트가 30만 가구예요. 30만 가구.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 이게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연소득 1억 이상 가구 비율은 제가 봤을 때 30%는 넘습니다. 30% 넘다. 넘습니다. 전 세계 전국적으로 봤을 때 4분의 1이 가구 소득이 자꾸 1억을 넘고 그럼요. 있다. 이게 그래서 뭐 아직 소득이 낮은 분도 많지만 이게 이제 간단한 변화가 아니고 적은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급여 상승률이 높다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한 일이 벌어지죠? 아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맞벌이가 엄청 많이 증가를 그렇죠. 한 게 예.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민간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금융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기업의 급여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네. 대기업의 직업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대출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안 잘리고 오래 근무할 수 네. 있다. 급여만 는 게 아니고 안 잘리고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된 게 총 세계 네. 전체 급여가 늘어나는 그럼요. 거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인데 자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인데 네. 지금 보세요. 지금 2004년에 보면은 6.8년. 네. 근데 이제 2024년 13년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제 친구 주변에서도 예전에는 네. 삼성에서 50대는 임원밖에 없어 네. 그랬는데 50대 직원 제 친구들 많습니다 보면은. 예. 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2004년에 기자하기 전에 이제 삼성 계열사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임원이 안 됐는데 내가 여기를 20년 이상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이제 평생 직장처럼 늘고 이제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균 근속 연수라는 거는 한 달 만에 사표낸 사람까지 합쳐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거 그 어제 사업 보고서 공시된 거 보면은 13.7년으로 돼 있거든요. 13.7. 그럼 1년 사이 0.7년 늘어났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 대기업 근속 연수 있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 네이버 같은 IT 기업은 이제 근속 연수가 좀 짧잖아요. 짧죠. 이런 데들마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 넘잖아요. 이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간에 나가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30년 이상 다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년까지 채운다. 그럼요. 정년 간다는 얘기예요. 이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그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경총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50대 중후반의 대기업 정규직 요게 2004년에는 4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 2024년 6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이 평생 직장이신 분들이 저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엄청나게- 소득은 엄청 늘었을 엄청 것이고.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크게 작동을 합니다. 아, 그게 영향을 미쳤네요.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극히 까다롭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게 어떻게 쫓아내냐면 원래 책상 빼고, 책상 빼고, 예, 일안 모멸감 주고 일 안 예. 주고. 근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많이 걸려가지고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을 그런 식으로 밀어내려고 하다가는 이게 이제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냅두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된 게 2019년 7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유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2020년 들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정규직들이 이제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게 오래 됩니다. 할 수 있게 됐어. 이게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리던 그런 요인이에요. 내가 50이면 그만둬야 되는 거랑 내가 네. 60세까지는 충분히 근무할 수 있어. 그렇죠. 판단이 그러니까 다르죠,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40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 내가 한 4, 5년 안에 임원 되지 않으면 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사람이면 네네. 6억 8억치 대출 못 내거든요. 못 내죠. 근데 그 심리적 두려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난 20년은 이게. 충분히 근무해. 그러면 뭐 낼 수 있죠,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실히 그래서 고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고 이게 통계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낸 월급쟁이 이제 1인당 평균 대출액 네네. 대비 40대가 예. 얼마나 대출 내냐. 이야. 이게 이제 40대가 원래 많이 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많이 내긴 하는데. 많이 내긴 하는데 그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2020년 들어가지고. 40대가 더 지른다는 거야. 내가 50대 중후반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향후 이렇게 10년을 하시는 거예요. 믿고 지른다. 한 10년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지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들의 이제 대기업의 이제 이 근속 연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평균 근속 연수 추이를 보면 100대 기업인데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는 중간에 많이 그만두시던 여성분들이 네. 이제는 다들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규직은 자르기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맞벌이를 안 무조건 하기가 일해야 됩니다, 또. 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예. 사회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이제 저출산에 대응하다 보니까 요즘은 대기업에서도요 여성 직원들한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거 굉장히 아유, 좋아졌어요. 그걸로 페널티를 줬다는 난리 납니다. 네, 보면. 난리 나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이 큰 영향을 준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가지 조건의 엔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네. 50대이고 여성이고 대기업이고 정규직인 분들. 50대 여성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존재였는데.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네.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요. 자, 50대 여성이 대기업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신문에 나올 만큼 정말 드문 네. 임원이거나 임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 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연봉 한 1억대를 받으면서 이제 부장, 차장, 매니저 이런 걸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2020년대 들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뭐 싱글일 수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이면 남편도 엇비슷하게 번다고 치면 이런 부분은 연소득이 3억은 됩니다. 3억은 충분히 되니까. 3억은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낸다고 할 때 대출 규제 생기기 전에 8억 10억은 그냥 우습게 은행에서 대출 승인 10억 나왔습니다. 정도 대출 받으면은 1년에 아니 월 한 400 정도 갚아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이런 됩니다. 부분은. 특히 또 어떤 게 있냐면 4, 50대 메디컬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2020년대 들어 늘었습니다. 늘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사, 약사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한의사 이런 거는 주로 남성들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한 1980년생 전후부터 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40대 되고 50대도 되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부부랑 같이 그렇죠. 동종업계에서 같이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막 3억, 4억에 뭐예요? 한 6억, 7억, 8억, 뭐 한 10억 10억씩 되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출 연락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늘어난 만큼 예. 당연히 돈은 대폭 팔을 수밖에 없고. 예. 말씀 들어보면 야 대한민국에 고소득자가 이렇게 많았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소득 올린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참 허탈감도 네네. 많이 드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개인들은 이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돈도 막 늘어나고 고소득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뭐라도 하나 자산 부유를 해야 됩니까 무조건 주식이 됐든 뭐 어디 요만한 땅이라도 하나 사야 되고 그럼요.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음. 통화량이 연간 한 205조 원씩 늘어나는 거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라고 하는 건 임자 없는 돈은 없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네. 그게 누군가의 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세상에 많이 이렇게 그 퍼져 올라가는 이런 돈들에서 네. 자기 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 몫을 만들어놔야 돼.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건데 네. 눈에 비하면 쉽습니다. 눈이 내리잖아요. 그럼 자기만의 앞마당이 있어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눈 사람도 만들고 네. 쉽게. 근데 자기 앞마당이 없으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눈 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앞마당에 눈 내린다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네. 자 이거는 연방준비제도에서 그려놓은 그래프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미국 사례입니다. 네, 미국인 예, 예. 건데 지금 이걸 보면은 상위 0.1%의 자산가들의 순자산하고 네. 미국의 M2랑 거의 엇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까만 거는 거의 뭐냐면 변함이 없고. 네, 하위 50%의 순자산인데요. 지금 하위 50%도 어쩌냐면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최상위 자산가들한테만 되게 유리해진다. 이제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이 최상위 자산가들 0.1% 안에 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 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회사의 지분이나 부동산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죠. 자산을 갖고 있는데 예.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사람들이 살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보면 S&P 500 지수하고 미국의 M2 이 연관성이 증가하는 상당히 거고 높다. 연관성 상당히 높죠.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M2하고 이제 집값 변화 이제 이런 건데 네. 그래 보면은 이제 이 통화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M2가 늘어난 거하고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아파트값 실거래가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이제 왼쪽 축에 4.5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네. 게 이제 M2. 네. 변동성이 있는 게 집값. 그렇죠. 아파트 실거래 지수. 네. 예. 양쪽 축이 다 4.5배씩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아파트 값이 조금 이제 올라와 있는 시기, M2보다 네. 올라 있는 시기, 이게 아파트 값이 좀 과열된 시기거든요. 저 앞쪽에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때도 많이 올랐던 많았죠. 거고. 버블 세븐 시절. 그리고 예. 2021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이제 굉장히 올랐던 거. 그러면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제 오를 수 있는 건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오를 말하잖아요.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정부는 이제 아이고야. 주식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억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1주택자는 그래도 좀 방어는 되는 거고. 아니 예. 저 그래프를 보면 야 서울 집값은 지금 이렇게 비싼데 더 오를 여력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게 봐야 저는 되는 그렇게 건가요?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건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이 압박인데 네.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30억 이상짜리는 내리고 있고 네. 10억대 이하는 조금 오르고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조금 때문에 뭐 이렇게 예. 희망추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단계인 그래서 것 같아요. 1주택자들 중에서는 지금 또 주식으로 번 분들 중에서는 그거를 이제 1주택자들 이제 갈아타기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있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으로 번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시그널 주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주가를 많이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결국 이런 뭐 거잖아요. 결국 뭐 코인 버신 분들 다 어디 네. 간다 생각해 보면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야,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예.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2006년 2월 이때쯤부터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아파트값 실거래가 지수를 지수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저기 작년 연말까지 해서 한 20년간 변한데 네. 이 20년간 이제 어떻게 됐냐? 통화량은 매달 월 매월 평균이군요. 네. 매월 0.61%씩 이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은 매월 평균적으로 0.51%씩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0.39%고 이제 전국 아파트 값을 하면 0.33%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서울의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통화량 늘어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서울에 겁니다. 자관 내 몸 눕힐 공간 하나 내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자관 그래도 마무리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가 연 한 3%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서울 아파트값 0.51%씩 매달 늘어난다는 거는 연으로 환산하면 6%죠. 6.3%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 이상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건데 이거를 안 살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통화량 증가는 모두를 해피하게 네.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 자산가들 가지고 뭔가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유리한 구조. 네. 그러면 결국은 사실 우리는 여전히 옛날식 가치관에 대한 이제 학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네, 네. 성실하게 대출을 두려워해야 네, 돼. 네, 네. 빚내지 마. 네.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대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못 갚을 돈, 못 받을 돈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 때일수록 회계의 기본 원리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회계의 기본 원리 뭐더라? 네,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것이다. 그래서 자본만 가지고 자산을 늘려가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레버리지를 부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유리하다. 어쩔 수 없는 시대 이런 흐름이다.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대출하고 집값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인 간의 인식의 편차가 되게 큽니다.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서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은행의 노예로 살란 말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점이 달라. 근데 그게 왜 그 각자 이제 개인별로 관점이 차이가 크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전세 생각을 때문에 하는 그렇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보면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어쩌냐면은 월세를 내고 살거나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월세를 내고 살거나 아니면 거기는 그런 데는 뭐 일본도 그렇고 서양 국가들도 그렇고 LTV라고 하는 게 80%에서 100%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은 집값의 한 10분의 1이나 아예 안 내고 다운 페이먼트만 내고 다 이제 대출로 네. 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주거비를 매달 몇백 명씩 지출을 하는 게 이거나 네. 결국은 뭐 그럼요. 둘 중에 하나를 절단의 선택하는 문제다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전세라고 하는 거는 원리적인 이게 개념적인 걸로만 보면은 그 기회비용만 포기하면 되는 거지 내 주머니에서 당장에 나가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주거 비용을 매달 몇백만 원 지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큰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많았습니다. 이 거부감을 계속 갖고 가는 거는 저는 개인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대폭발 시절에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기회비용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전세를 사는 기간 요새 2년, 4년까지 가잖아요. 그 4년까지 사이에 가죠.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상대적인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적인 손해가 매달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이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10년쯤 있다가 돌이켜 보면은 아이고야 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게 그거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세가 계속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서울에 산다, 수도권에 산다. 그럴 때 실질적인 주거비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내 소득의 한 30% 내외 정도까지는 지출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거부감을 가지면 계속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국 유럽 뭐 대도시들 네. 보면은 뭐 40%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네.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네.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나라로 가고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5년 이후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저금리 시대에 얼마나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자산 투자를 잘했냐에 따라서 계급화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맞습니다. 지금 강남은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저기 마용성만 하더라도 거기 아파트도 9평이 30억을 넘어갔기 때문에 뭐 예, 평당 1억 예, 네, 하죠. 웬만해 갖고는 예. 이제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벌어질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다가는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제 투자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 그거 서울 아파트 관련돼서 그거만 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자 이제 KB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 이제 서울 구별로 제곱미터당이죠, 예, 저게. 네네. 이제 제곱미터당 평당 다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네. 25개 구를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잔인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파리에서 특파원을 했잖아요. 예.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파리에 20개 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다 이런 식으로 다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정중앙에 13번째 구가 어디냐면 종로구예요. 종로구죠. 예. 종로구인데 종로구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의미한 어떤 그 의미를 주기는 어려운데 잘 보시면 종로구 위에 중구가 12위잖아요. 네. 그리고 이 종로구 바로 아래 서대문구가 이제 14위일 거 아니에요. 아 차이가 근데 중구하고 서대문구 사이에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냥 냉정하게
현실로 나타난 거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하자고 보면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2부 리그 중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구는 강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강서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의 구 중에 강남에서 제일 멀어요. 제일 멀죠. 근데 이게 의미하고 있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되게 무섭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지금 이게 작년 한 해 동안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거든요. 그럼 보면 많이 오른 구하고 적게 오른 구가 명백하게 갈라지는데 지금 평당 매매가하고 딱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네. 뭐 예. 1부 리그, 2부 리그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픈북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 좋다 이런 거 비싸다 이런 거는 이미 말할 필요가 없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아래 구인데 강남이 아닌 곳. 중에서 그게 뭐냐면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 네 군데인데 예. 이 네 군데가 이 강북에서 저 위쪽 그러니까 이제 서대문, 노도강, 동대문, 성북 이쪽 위하고 이 금강구랑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이제 가격이 비슷한 경우에 2부 리그 상위권보다 1부 리그 하위권으로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의 이제 시가총액하고 코스피 시가총액. 뭐 코스피는 올해 들어 더 올랐죠. 더 올랐죠. 더 올랐는데 지금 이제 이거 보시면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고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차익을 실현을 해가지고 결국 어딘가로 뭐 부동산 시장으로 가려고 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이제 이 흐름을 이제 올해 이제 투자자들이 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어떤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와 시장이.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래 나눴습니다만 이제 돈의 대폭발 시대에는 이제 나 주어진 일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이미 저 멀리로 보내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자관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송 기자님께서 이제 되게 냉정하게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서 보여줬다. 사실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과 달라. 저자 생각이 나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불편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럴 때 보면 다시 몰래 와서 이렇게 또 쳐다봅니다. 예. 왜냐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마음엔 안 드는데. 어떻게 보면 돈의 대폭발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맨날 금리, 뭐 거시경제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생활 속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 우리 옆에 있는 대상들로 치환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정말 페이지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고 흐뭇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가는 게 결국 지구본 연구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송 기자님 모시고 돈의 대폭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송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